우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정치 체제하고 경제 체제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떼서 볼 수는 없다. 특히 정치에서 평등성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경제에서는 자유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 반드시 갈등이 구조적으로 있다.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진보 또는 보수 이 둘 간에 어떤 합의를 이루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 자유로운 경쟁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개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경쟁과 효율성 이 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나올 수 있는 거다. 단지 그 과정에서 경쟁에 불공정성이 있거나 또는 기회를 줄 때 불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생기는 그러한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산업혁명부터 이게 발생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데는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체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다른 체제도 물질적 풍요에 관한 한 시장경제 체제에 더 떨어집니다. 단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불평등 문제가 생기고 그 불평등의 원인으로서 불공정성과 그리고 기회의 불균등성 이 둘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 원인이 뭐냐?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시정해서 평등성을 좀 더 강화해 보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것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재벌이 바로 그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재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재벌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이러한 기회의 불균등성과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의 불공정성 이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 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서 분명히 대기업 집단과 별개 대기업은 구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체제를 무시하지 않는 한 사유재산 보호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각도에서 이제 저는 여기 그 마가렛 대처가 항상 핸드백에 넣고 다녔다는 그 영문을 여기에 사이트를 했습니다. 시간상 그냥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 철학이 시장 경제가 가져오는 불평등을 해결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인센티브인 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건 결국 하향 평준화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러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재벌 정책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역시 불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불균등성 이거를 초래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고 또 현재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 그러나 정당한 기업 활동 이것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정운찬 이사장께서 꾸준히 평생의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시는 동반성장 문제 그걸 얘기할 때도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저는 한 7가지 정도의 재벌 정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6가지군요. 6가지의 주제들이 꾸준히 재벌 정책에 관해서 논의되고 기회의 불균등성 그리고 불평등성을 초래하는 불공정성 이런 거는 이거 6가지를 해결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익 편취,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 경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엄정한 집행은 요즘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규율 강화, 그리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 경영자의 권한 남용 억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게 꾸준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지난번 5번에 걸쳐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만 해도 우리 토론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하성 교수께서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의 원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한국 경제를 되짚어 보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계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에 국내 총생산은 누적으로 74%, 그리고 1인당 GDP는 누적으로 62%가 성장을 했지만 같은 기간에 가계 실질 소득은 누적 증가율이 31%이고 또 이 가계 살림을 결정하는 임금의 실질적인 누적 성장률은 36%에 불과합니다. 가계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과 크게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괴리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을 보면은 한국 경제는 누적으로 24%가 성장을 했지만 임금의 평균 실질 성장률은 불과 4%에 불과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임금으로 삶을 꾸리고 있는데 경제 성장과 이 괴리된 삶을, 다시 말하면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성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갔는가? 2000년부터 2014년 같은 기간 동안에 보면은 전체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배분된 몫이 6.0%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몫이 그대로 기업의 소득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은 최종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 결국은 가계로 소득을 분배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성장의 성과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중에서도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성장의 혜택을 갖지 못하고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한 것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대기업, 제조업들이 한국 전체 모든 기업 매출액의 약 한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고용은 7.6%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이익은 매출액의 2배에 가까운 67%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 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을만 들여다보면 재벌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의 4%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순이익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발표문에는 매출액인데 순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을 4% 담당하고 있는 재벌그룹 100대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이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이 기업의 불균형한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의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가계 살림도 나아지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의 신화도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러한 모순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극심한 불균형과 불공정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은 이 1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소수 그룹의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97위입니다. 아주 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 27위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낮고요. 그만큼 소수 재벌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또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 이사회가 효과적인 경영 감독을 하는가에서는 140개 국가 중에서 120위, 그리고 윤리적 경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95위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계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국가 경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하는 데에는 이 단순하게 재벌들이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 관, 재, 유착과 같은 전방위적으로 작용하는 시장 외적인 영향력 역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도입돼야 되고, 또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불과 10%에 불과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무려 40% 이상,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0%, 또 제조업은 50%의 임금을 받는 이런 임금 격차의 문제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50만 개, 55만 개 국세청에 법인 등록을 한 기업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 매년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이 가장 심한 나라이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이란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고용 불평등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일회용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인턴 제도를 저는 당장 폐지해야 되고, 비정규직의 축소에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구조는 계획경제 시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적 선택이었고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벌 구조는 한국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국민도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은 이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창업자가 재벌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공하는 신화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경제가 성장해도 재벌 기업만 부자가 되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로 대변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이 구조화된 한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 함께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 되는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들이 정말 재벌개혁의 새로운 출발의 단초를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왜 재벌개혁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한 군데 집중돼서는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정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은 귀족 또는 관료 집단 등 소수의 사람에게 확산되다가 현대 들어서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물론 아직 존재합니다만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정치 권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의 세습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치 권력이 이처럼 한 사람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로 확산되는 과정을 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력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의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권력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에 비해서 훨씬 완만한 확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정치 권력에 비해서 경제 권력은 훨씬 덜 평등하게 훨씬 느린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는 세습을 인정하지 않지만 경제에서는 세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보다는 경제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나 재벌들이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대다수 경제적 비권력층에게 독과점이나 담합 등 비시장적 방법으로 그 권력을 악용한다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도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당한 정치 권력자를 거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로부터 탈출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의 집중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득을 한번 보시죠. 지금 상위 1% 사람들이 12.2%의 소득을 가져가고 상위 10%의 사람들이 44.9%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자산을 보더라도 상위 1% 사람들이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소유한 것이 하위 50%가 소유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하성 교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과거 한 10여 년 동안 가계소득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을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4대 재벌이 1년에 올리는 4대 재벌 속에 4대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에 달했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GDP하고 기업의 매출과는 단순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값이 80년대 초반에는 20%였고 10년 전에는 40%였는데 지금 60%라고 하면은 한국 경제에서의 경제적 집중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어서 저는 현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좌크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아무리 개방해도 폐쇄적인 사회였고 IT 등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 21세기는 진짜 개방사회가 됐고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누가 얼마를 어떻게 벌고 또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다 알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혁명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나 대기업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5번의 토론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됐었다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어려울 것이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파탄을 당할지도 모른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파탄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를 강하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 현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장하성 교수님께서 낸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정운찬 전 총리께서 하고 계시는 동반성장연구소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연구소의 움직임도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수조론과 관련해서 서울대생의 그 유서에서도 그러한 아픔이 서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재벌 독점 사회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전체 업종의 70% 정도의 진출을 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가전제품, 커피숍, 택배, 음식점, 빵집, 영화, 꽃집, 영화관, 모든 우리 생활의 70% 이상을 재벌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벌 독점 사회를 타파하지 않고 과연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적 측면에서 국회와 재벌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980년도에 군사정권 아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고요. 1997년에 김대중 정부가 5+3원칙 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의 5가지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 채무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자 책임 강화 등 5개 항이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3원칙은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개혁이 시동은 됐지만 2015년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출자 총액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 출자 총액이 3년 만에 3배나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고,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금산분리법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금산분리법 통과 과정에서 당시에 김상조 교수님과 제가 굉장히 많은 고심과 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참여정부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줌으로써 사실상 반쪽의 금산분리법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이 완화된 주요 내용이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이명박 정부부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이 되면서 재벌 계열사가 무려 500여 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재벌 계열사가 700개 수준이었는데 2015년 현재 2배가 넘는 1,400개로 이 1,400개의 그 늘어난 회사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운송업 등 도소매업까지 진출을 해서 이제 골목 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솥단지를 들고 나와서 식당을 경영하는 골목상권 업주들이 못 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아우성마저 칠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결국 이것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합병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삼각합병법의 주요 내용은 세계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 회사를 가지고 M&A를 할 때는 주총을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이제 법이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 법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샷법. 이것은 한마디로 재벌의 민원과 특혜를 원샷에 해결하는 법입니다. 이 원샷법 속에는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의 합병이 있었을 때 주총의 예고 기간을 줄이고 주주총회를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조항이 숨어 있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 재벌의 3세, 4세들에게 쉽게 부의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다 재벌로 넘어가는 재벌 독점 사회의 고착화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론도 지금 광고를 가지고 재벌이 거의 통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세청의 신세계 차명 주식 이야기를 하면 신세계 차명 주식과 관련된 기사가 기사화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신세계의 계열사인 이마트 광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재벌 독점 사회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외국과 비교해서 지금 3대 1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광고에 굶주려 있습니다. 경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벌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기사는 광고와 맞바뀌어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재벌 이슈를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는 이미 벌써 몇 해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평한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독점 사회,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관료의 부패를 만들고 부패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재벌 독점 사회는 결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광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재벌 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이슈는 다가올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관통하는 우리들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깨워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슈로 이것이 자리매김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프레임, 그것을 경제 시스템에서부터 찾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를 그동안 6번에 걸쳐서 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공정,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일어나야 되고, 또 동반, 공정, 정의로운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모두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신광식 박사가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조 교수가 또 해주시고, 이런 순서로.
저희가 보수 진보 이렇게 뭐 편의 이상 나누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중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많은 저희들이 합의를 했었고요. 그 합의의 기본 그 동의나 합의의 그런 기본 그 인식은 뭐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지금 여러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과 우리가 많이 지금 달라져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그러고요. 저는 사실 KDI나 이런 데 있으면서 초기에 거의 시장주의 내지 능력주의, 강철규 총장님 분류에 의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뭐 저술도 했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고, 대기업들 혹은 재벌들의 성공이 사실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높여줬습니다. 우리 경제에 물이 차면서 사실은 모든 보트가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고 나서 2000년대 들어오고 지금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저희 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뭐 장하성 교수님이나 김광두 교수님이나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일관된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는 건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말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사명이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된 어떤 자기 신념만 가지고 그 신념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현실이 먼저고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한국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하성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재벌들의 보트는 높이 떠오르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보트는 뜨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시장주의만을 주장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누굴 위한 시장주의인지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갖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런 쪽에서 제 자신도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보수, 아주 뭐 정통 보수로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여전히 보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과단성 있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그 모든 문제는 저희 사회는 제가 보면 그 엘리트들 집단이 거대하게 형성돼 있고 그들이 거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재벌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지식인이 다 재벌 중심의 이해관계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동력이 아직 생기지 못하고, 밑에 국민들, 서민들, 우리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지식인 그룹은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인텔렉츄얼 월드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런 개혁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우리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많이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식의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 구별보다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스테이터스 퀘어, 현상 유지, 이걸 주창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현 상태가 좋고 이해관계가 자기들에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입니다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제가 경제학자로서 느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상위 1%에 속해 있거나 0.1%에 속해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많이 배우고 정보도 많은 분들인데 일반 서민들에 대한 컴패션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남의 일이에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질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든가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고통, 이것에 대한 컴패션이 없다. 이건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를 해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각자 도생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개인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얘기의 일면에 진리도 있습니다만 공동체로서 시스템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인들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같은 분들이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천 방안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한 가지, 저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미국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결점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다음에 이해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미국식의 모델, 경제학의 모델 가지고 세상을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 결국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과학이 우리 사회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그마가 되고 교조적이 돼서 우리 사회의 소위 엘리트 계층에 이념 장사꾼이 너무 많습니다. 이념을 파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 지식, 정보, 분석, 아이디어, 처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논의를 보면 전부 이념의 대립, 공하고 텅 빈 이념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지배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고 지식이고 정보고 분석이고, 그러나 그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그 요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이론, 분석, 자료,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되질 않아요. 이런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진보 보수나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보수 진보 대화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 생각이 정말 신강식 박사님하고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 참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조금 더 간다면 2010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열풍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굉장히 강한 어떤 공감대가 하나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과거의 성장 모델, 우리가 흔히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부르는 낙수효과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즉 과거에는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있었지만 재벌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용인한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흘러 넘치는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실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 토론의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미래의 새로운 모델이 뭐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견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보수 진보가 이렇게 토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기반은 확보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토론의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잘 아는, 특히 이제 어떤 이렇게 폐쇄된 어떤 장소에서 얘기하면 정말로 보수 진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꼭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심지어는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다 갖고 계신데, 뭐 예컨대 TV 토론 나가지고 카메라에 불만 딱 들어오면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특히 국회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사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의 진영 논리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상당한 정도 미래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보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면 각 진영 내에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강하게 외부에 표출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1년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방송대학의 김기영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일주기가 있었는데, 김기영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보수 진보라고 하는 하나의 축 말고도 개혁과 수구라고 하는 축을 더 더해야 된다라고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진보 진영에도 수구와 개혁이 있는 거고 진보 진영에도 수구와 개혁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혁적인 어떤 보수와 개혁적인 어떤 진보가 같이 대화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할 그런 어떤 영역은 굉장히 많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는 수구적 보수와 또 수구적 진보가 이런 어떤 대화와 합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러니까 이 토론회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를 계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진전을 시키려면 뭘 저는 또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각 진영 내에서의 토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테니까 그 진영 내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각 진영의 좀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수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이 진영 내에서 걸러지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진영 간의 또 토론이 이어지는 이 진영 내 토론과 진영 간 토론이라는 두 가지 토론이 앞으로는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평소의 고민은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보수의 이념이 있느냐, 굉장히 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이념이 아주 빈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 찾다 못해서 저 같은 회색 분자를 보수 진영의 이 토론자로 오늘 나오게 된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로 분류하신 그 김상조 교수님과 제가 이제 동의하는 원칙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진보 측의 문제는 이른바 재벌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이념에 맞는지, 우리나라 상법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경직적인데 그런 걸 좀 고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자, 그런 게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일관적으로 반대만 한다는, 그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여전히 남아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상조 교수님이 원칙으로 두 가지 내세운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사전적이고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가 아니고 다양한 법제도, 상법 포함해서 그런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하자는 데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김상조 교수님께서 케인즈를 인용하셨는데,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스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해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면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보수 진보 이런 구별보다는 사실은 제 그 시장주의자야말로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진보에서 보수를 공격할 때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고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그 시장주의자는
신광식 박사님께서도 그 토론문에서도 많이 강조하셨듯이 시장이 만능이 아니고 시장은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 정책이란 것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다양한 이 집단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정부의 실패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과연 시장의 실패가 더 심각하냐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개입했을 때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하냐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좀 과제를 좀 떠올려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보수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른바 정실자본주의라고 그러죠. 크로닉 캐피탈리즘 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단호히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에 이른바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시내 면세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 막대한 이익을 수수료를 매우 조금만 내고 일부의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서 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게 특혜죠.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매제를 도입해서 그 가장 많은 보수를 써내는 기업이 영업권을 따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물론 거기서 그러면 대기업만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중소기업용으로 한두 개 하나의 영업권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경매를 통해서 해야지 심사를 통해서 하면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에서는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이 신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담합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추구하려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게 하나만 예를 들라 그러면 집단소송제라고 봅니다. 즉 집단소송제는 기업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했는데 그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돌아가면 그 다수의 소비자는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인센티브가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 그런 문제점, 즉 다수의 소비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문제점이라는 그런 이 집단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변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집단 소송을 해서 소비자의 피해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성공부수로 가져가면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가 생겨서 이 집단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보수 진보를 나누기가 참 곤란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걸 보수 진보로 나눈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의 불안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기 진보 쪽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의 그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장인어른은 이제 외교 안보통입니다. 당시 외교 안보라는 거는 이제 반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북한과 외교 전쟁을 하는 그런 일선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성장 과정에서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요. 한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경영대,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영대 교수로서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에 앉아있는 이유는 제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김상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혁적인 보수가 있고 수구적인 보수가 있는데 수구적인 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혁적인 보수에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밀려가지고 이제 진보 자리에 딱 앉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5차례 지금 6차례인데 대화를 하면서 사실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광식 교수님, 금광조 교수님, 이상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같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개혁적인 보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분들은 수구적인 생각을 갖고 사심을 갖고 진정성이 없는 분들이 이분들이 힘을 갖고 있고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토론에서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요. 이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공감하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신광식 교수님께서 피라미드 출자, 순환 출자 이런 거 억제해야 된다. 차등급 교권 반대한다. 사익 편취 하지 못하도록 법제도 강화해야 된다. 투자자 보호해야 된다. 소액 주주 권익 신장해야 된다.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증여세와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시는데 저희들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공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시민단체에서 학계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부랴부랴 만든 졸속 규제인 것 같고요. 또 박동영 변호사님께서도 어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된다. 형사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검찰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상순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단 소송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큰 이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점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인데 특히 노동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세션이 한 번 있었죠. 사실 재벌 세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노동시장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셨던 보수 쪽의 인사분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반면에 보수 쪽에 진보 쪽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턴 제도도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고 알바도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수 쪽에서는 과보호되고 있다. 부실한 있어서는 안 될, 없어져야 될 구조조정 대상의 중소기업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하도급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단가 후려치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배가 불려지는 거고 중소기업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도 나오셨던 분 중에서는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선이다. 이것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럼 그 경제력 집중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피라미드 출자, 현금 흐름권과 지배권을 괴리도를 가져오는 그런 왜곡된 출자가 아니냐? 일감 멀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귀중노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지만은 다른 진보 진영에서는 귀중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보 쪽에서. 반면에 보수 쪽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 쪽에서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도급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반면에 과보호되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좀 더 합의점을 도출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가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혁적 보수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고 어떤 정권을 잡으시든지 또 다른 거는 서로 양진영에서 서로 얘기하고자 않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얘기 안 하는 걸 좀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감과 이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선거가 때가 되면은
돈이 힘을 발휘하지 않고 표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은 납작 엎드리고 이제 표를 구걸하게 되겠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선거 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그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약속했던 거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그 관련 자료만 수집하고 남의 건 안 보고 말이죠. 무시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경청하고 우리가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김광도 교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왜 재벌 정책이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5년이라는 단임 때문에 문제를 볼 때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볼 여유가 없다. 매우 현상적으로 문제를 보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왔는데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럴 경우에 그 경제 상황 좋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호전시키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상대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 개혁 의지가 강했던 분들, 가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외환 위기 이거를 극복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충분히 대지 못했지 않는가. 우리가 외환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좀 더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6개월 정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총선을 거치면서 기조 자체가 이제 개혁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의 경우도 우리 기대를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구조개혁을 그분이 과연 얼마나 하셨느냐. 이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 두 개 다 놓고 보면 왜 그랬냐. 5년 길게 보고 구조를 개혁하기에 좀 짧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분들,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주변에서 영향을 미친 분들 중에 개혁적인 분들이 초기에는 좀 영향을 미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 권력 구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권이든지 초기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소위 권력 구조 내에서 점차 힘을 잃더라.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지만 그게 또한 현실이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개혁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뜻만 갖지 말고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좀 연수를 좀 할 필요 있다. 우리 지금
진보 세 분 계시지만 그런 연수는 못 받아보신 거 아닌가. 지금 뜻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러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단한 제주꾼들이 그 속에 윗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하게 되면 결국 지더라. 이거는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힘을 가지고 개혁 의지를 꾸준히 의사결정자에 가까이 있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좀 이제부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사고의 틀을 조금 더 현장에 가까이 갖다 놓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수단을 우리가 내놔야 성공할 것 같다. 우선 재벌 현재 우리 대표적 재벌인 현대와 삼성을 보면은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많습니다. 글로벌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걸 보면은 국내에다 공장 안 짓고 해외에다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범위가 이미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 거냐 하는 거 할 때 이 현상을 좀 더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 이 사람들이 좀 더 계속해서 해외로만 나가려고 한다면 전통적인 접근 방법 가지고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술이 엄청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에서 세계에서 선도 쪽으로 나가려면 이게 어떤 상충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 보완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오로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기업이 살아남기도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 수단이 뭐냐 이런 고민을 좀 더 나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태적 상황에서 폐쇄적인 경제를 염두에 두고 재벌에 대해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정책 수단을 제시해야 그래야 재벌 개혁이 조금 더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이론의 어떤 그 대부로 내세우고 있는 하예크나 노직이나 이런 사람 철학자들이 한국의 현실을 보고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아마 그 통곡할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보수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우창 교수도 그렇고 신광식 교수님이나 이상식 교수 모두 그 보수의 끝에 가 있어야 될 분이 지금 중도 또는 진보에 와 있는 것이 한국 현실. 무슨 뜻이냐면 보수도 그렇고 진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사람도 모두 현실에 기반하거나 원칙에 기반한 게 아니라 기득권에 기반한 그 분류, 아까 그 뭐 이야기하신 개혁과 수구의 개념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보수라고 소위 재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라는 분들을 보면은 그건 그야말로 반시장주의자들이고 반경쟁주의자들이고 반자유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 현실적으로 재벌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논의를 하고 대안도 냈지만 그게 안 되는 데는 그 얼개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 얼개를 채우는 구체적인 뼈아픈 수단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한 20여 년 재벌개혁 논쟁에서 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하게 그 이 소액주주들이 뭐 이 사회사를 추천하고 뭐 이런
그 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국회 통과할 때 보면은 마지막 가서 정관에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단소정 하나 넣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린달지, 이상승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집단소송제는 제가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 주장해서 거의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노력을 했지만 이 김광두 교수님이 회고한 것처럼 이 김대중 정부 때 증권에 관련해서만 도입이 됐고, 그것도 아주 세 가지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된다. 근데 당시에 많은 보수들이 이거 도입하면 기업 다 망한다, 뭐 남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봐라 이랬는데, 그거 증권 집단 소송제 도입되고 제가 알기로 그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한 서너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10 몇 년 동안. 결국은 다 기득권 지키기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제재 수단이나 또는 교정 수단이 이 마지막 단계, 특히 정치권에서 좌절된 거죠. 저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제재 수단으로 본다면 이상승 교수 이야기하신 집단 소송제, 특히 이제 제품 집단 소송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데, 재계가 목숨 걸고 반대하죠. 그리고 증거적 배상제, 이 두 가지만 도입해도 재벌개혁의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국은 정치적인 힘을 갖는 세력이 이거를 품어안고 실천해내는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당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정치인들, 분명히 전 그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되고,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약속하고 그거를 지켜내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 과정이 좀 한번 만들어지면은 굳이 뭐 김광두 선생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끼웃거리지 않아도 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이건 정말 바람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김광두 교수님 노무현 정부 경우에도 해고를 했지만,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했지만 당선자 시절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의 틀을 삼성경제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분명히 대선 이 선거 기간 중에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자 시절에 바로 안정으로 바뀌었고 좀 있다가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이 실천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은 겉으로 어떤 깃발을 내걸든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정권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재벌개혁이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수 진보 모두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보수 진보가 그걸 끌어안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방안 역시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보탠다면, 특히 이 재계가 보수를 자칭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규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나 검증 없이 언론에 아주 전면에 부상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편들의 경제 다루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북우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삶과 괴리된 정책, 자기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정책에 지지하는 이런 중산층 또는 빈곤층을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한국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실천하지 않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국의 뭐 남북 관계 문제랄지 안보 문제는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분명히 이 계층적, 다시 말하면 중산층과 못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한 선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정치적 이 보수 진보와는 전혀 다른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왜 그러면은 이 정치적 실천이 잘 안 되느냐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관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결국은 정치인들을 꿀단지에 빠뜨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명박 정부에 가서 고위직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박근혜 정부 와서 고위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의 관료들은 김정일이 내려와도 30분 내로 네가 최고다. 다시 말하면 관료들이 물론 기능적인 사람이고 구조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국가를 리드하는 지도자의 영혼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은, 정말 가장 최상층에 있는 장차관 아주 1급 이상의 이 관료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양명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도 믿음도 없이 김정일이 내려와도 30분 이내로 네가 최고다라고 만드는 그런 식의 이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들이 결국은 그 꿀단지에 빠져서 자기 약속을 지켜내지 않고 헤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야말로 보수와 진보가 잘 화합한 거 아니에요? 계속 정부 이어가면서 하려고 있는 것이 말이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젠가 이 경제부총리가 이제 바뀌게 됐어요. 총리가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 대통령이 당신을 그 경제부총리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그러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그 참모들이 논의를 하는데, 당신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저 사람은 시장이 반대한다. 그 얘기예요. 시장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시장이 못 받아들인다. 그러냐. 그래서 비토가 한 번 됐는데 또 다시 올라갔대요. 대통령은 나를 계속 이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인사위원회에 내놨대요. 아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를 해야 되지 않냐, 경제부총리를. 다시 논의했는데 역시 강력하게 시장이 반대한다. 저 사람은 시장이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여기 시장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다 기본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결국 그 재벌의 논리가 아닌가. 이미 그 당시에 참여정부 후반기에 아마 초반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 논리에 청와대가 그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이미. 마이크를 좀 네. 가까이 멀리 하자고요? 대고 예.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벌써 그 후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대단히 훨씬 더 강력한 그 프레임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참 훌륭한 학자들이 보수 진보 뭐 다 나눠가지고 논쟁을 하고는 계시지만은, 정치는 또 현실입니다.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권을 하면 된다. 그 말은 되죠. 누가 집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굉장한 장벽이 있습니다. 거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또 그쪽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가지고 뭐 총리 하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발탁돼서 들어가는 학자 출신들은 별 힘이 없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힘이 있으셨는데. 네, 그렇죠. 아니 정운찬 이사장은 빼고 다른 사람들 힘이 없죠. 네, 아까 김광두 교수께서 5년 단임으로는 개혁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일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10년 줘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확고한 철학, 강한 의지,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개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재벌이 가장 강해졌고 특히 삼성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2006년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없앴는데 이거를 동반성장위원회 시절, 다시 말해서 2011년 저희 팀에서 고유를 적합으로 바꿔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바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집권하는 사람들이 집권하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시간을 더 준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현재 같은 경제력 집중이 계속된다면은 그 힘을 분산하라고 하는 요구가 민중한테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만 그 전에 그래도 한번 좀 기대 볼 만한 데가 없을까 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 슈퍼리치들이 미국 사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가상적으로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게도 슈퍼리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책 아시죠? Only the super rich can save us,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슈퍼리치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부와 인맥과 지혜를 가진 그들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12년간 뉴욕 시장을 역임하고 물러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만 해도 뉴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도 잘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재산 수천억 원을 뉴욕시를 위해 쓰고 또 다른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자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괴리와 분단, 양극화의 벽을 넘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활력 넘치는 창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삼성이나 현대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채의식을 가지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의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였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에도 삼성이나 현대가 세계 시장 리더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들 내부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과 도전 정신을 자부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진 바탕 위에서 오늘의 삼성과 현대가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미래의 삼성과 현대의 발전도 이런 사회적 역량에 기반할 때만 공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억만장자 슈퍼리치들이 미국 사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기여했듯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동반성장을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을 주어진 부채로 받아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혁명이 나기 전에는 뭐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상황의 심각함을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인데 2010년 봄에 중견 기업인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8천억 되는 중견 기업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입니다. 이민을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이민 간다. 뭐가 너무합니까? 후려치기를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후려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경제학자가 후려치기도 모르냐고. 납품과 후려치기지 뭐야. 그래갖고 저 총리실한테 그 진상을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97년, 98년 이전에도 후려치기, 뭐 구두 주문, 기술 탈취, 또 장기 어음 결제가 다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참을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참을 수 없게 심각하게 됐다. 왜 그러냐 했더니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550억을 갚으려면은 외환이 필요하다. 외환은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수출 잘하려면은 물건이 좋거나 값이 싸야 된다. 물건 좋고 만들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가격 경쟁의 유혹을 느껴서 납품과 후려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곽정수 기자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쓰셨듯이 수출 기업의 초과이익이 적지 않은 부분이 납품과 후려치기에 기인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대통령한테 지금 중견 기업이 이 정도면은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파탄 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랬는데 뭐 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다음에 정부를 떠났지만 그해 가을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겨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 사람을 그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자기가 거래하는 대기업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업 망하면 한국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로 나가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광식 박사 좀 말씀. 지난번 경제민주화 공약에 저도 약간 참여를 했던 입장인데 제 스스로 많은 자책을 합니다. 제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말씀의 취지는 지금 장하성 교수님이나 정원찬 교수님이나 김광규 교수님이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국민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상황과 자기 이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주정치에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언론의 구조적 왜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토크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Self-interest properly understood. 자기 이해관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그런 데서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그에 비해서 기득권 재벌 세력들은 그런 노력들을 자기들의 그 입장을 홍보하는 노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앵거스 디튼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The Great Escape라고 하는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책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번역 출판을 했는데 왜곡 시비가 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판매 금지를 하고 재출판하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됐지만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그 지식인들이 이걸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왜곡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그런 창피스러운 조치를 당하고 하는 것들은 참 기본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념 장사꾼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한 번도 국내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불평등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 책의 메시지로 팔렸고요. 번역본 보시면 저는 원본과 번역본을 그래서 다 봤습니다. 제가 번역본을 사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샀어요. 확인하려고. 원본과 번역본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은 원본 안 봅니다. 다 번역본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앵거스 디튼이 결국 하는 얘기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의 중요성. 그래서 후진국에 대한 많은 원조에 반대하는 이유도 앵거스 디튼의 얘기는 외국에서 많이 원조를 주면 그쪽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게 지속성장이 되겠느냐,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원조에 반대하는 거지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원조해주면 안 된다던가 의타심이 생기니까 원조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지적인 왜곡조차도 벌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게 우리 엘리트들 계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보하겠습니까? 저희 쪽에 이런 뭐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아까 장하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에 저 공감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이 상황과 이런 것들 또 올바른 시각,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경련과 재계에서 많은 그 자금력과 조직을 이용을 해서 많은 대학에서 시장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이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 옹호하는 세력이 일반 학생들에게 시장경제 교육을 시킨다. 시장경제 교육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교육되는 내용들이 잘못하면 친재벌 시각으로 갈 수 있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올바른 시장교육을 대학 내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우리 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리석었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직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 이걸 했다는 게 좀 아직 미숙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김광일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컨대 우리 재벌 기업들이 그래도 경제의 중추고 그 많은 사업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지식 기반 경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캐치업 할 만큼 제조업 부분에서는 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 불공정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의 발전이 있었다면 불공정, 불평등과 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우리 지식이 많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 행동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반성장, 정운찬 총장님이 얘기하시는 동반성장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동반성장이 효율성에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논증할 필요가 있고요. 불공정하면 효율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단가 후려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청기업이나 협력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리턴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스템 전체, 국민경제 전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불공정하게 대하면, unfair하게 대하면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공정해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평등해지면요, 사람들이 그 불평등의 배리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평등해지면 경제성장에 져야 된다는 것이 IMF나 OECD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 실증적으로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언론에 그런 거 잘 보도 안 됩니다.
그런 연구 결과 잘 보도 안 되고 국내에서 그런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 거 천착해서 연구하는 학자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연구하는 결과도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지적인 척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필요한 걸 얻겠나, 우리가 이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불평등, 불공정 고치는 것이 장기 성장 기반, 현재의 지식 기반 경제,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 성장 기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저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교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래야만 사람들의 창의와 또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 꽃을 필 수 있는 것이고, 재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기업도 그 조직원들의 창의성을 지금은 발휘해야 할 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관리하는 체제 가지고는 우리 재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시장의 기본 질서와 그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법제도의 그 도입은 재벌기업의 장기 성장이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포지티브한 거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통합배상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 질서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뭐 이런 선진국 경제에서 다 있는 제도들입니다. 우리만 없어요. 그런 얘기만 하면 재벌들은 다 반대를 해요. 그것은 사실은 아까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반시장적인 겁니다. 기득권 추구 활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적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그 인식과 사고를 일반 국민들에도 많이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서 self interest properly understood 이걸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혼돈되는 부분은 제가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친기업하고 친시장을 구별을 못합니다. 대기업들을 도와주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친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장과 기업은 다른 겁니다. 저희는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이 잘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자들은 대단히 많은 것이고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의 기득권 기업, 기성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시장 경제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혼돈이 대단히 많다. 정권 잡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재벌 기업들이나 기득권들이 워낙 많은 정보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정권 잡은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자기의 확고한 소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다 넘어갈 겁니다. 이런 정보의 임밸런스 때문에 그 재벌 개혁이 뜻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너무나 모든 많은 것들을 정부 규제와 제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김광규 교수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 링컨의 말을 마가렛 대처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지적, 수동적인 법입니다. 기업에게 뭘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같은 금지적, 수동적 법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뭐 예컨대 하청기업이나 경제적 약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반칙을 제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혹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 그런 법제들의 우리가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쪽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벌 기업들에 대한 제약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들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지티브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수년 전부터 했는데 전혀 그런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의 위기가 다 거의 한국 경제 위기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생산적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를 위해서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정책이나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 앞서서 다 겪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진정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상준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면세점 특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예컨대 그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이게 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서 열어주고
포지티브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러다 보니 모든 사업 기회는 다 그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질곡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1987년에 이루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과는 사실 그 이전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이룬 정말로 놀라운 성공의 기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까지 이룬 그 두 세대의 어떤 성과가 이제 87년의 체제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그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사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계속 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87년의 어떤 체제를 이제 개혁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 두 가지 의미인데 뭐 첫 번째는 뭐 제가 이제 이건 기계에 말씀드릴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 말씀이 나왔는데 뭐 시간을 더 준다고 뭐 잘할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 할 때는 5만 얘기를 다 공약하고 난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또는 1년만 딱 지나고 그냥 싹 공약을 바꿔 버려도 그 사람은 어차피 5년 후에 나갈 사람이니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즉 우리가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지만이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하고 그리고 공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내각제가 돼야 될지 4년 중임제가 돼야 될지는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과 그 후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 이전에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적어도 이 지금의 이 권력 구조, 즉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질곡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재벌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논박을 벌이는 재벌개혁 어떤 시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87년 공정거래법 개정 그 문제의식 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출총제나 또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뭐 상호 출자, 순환 출자 규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문제의식들 우리가 여전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란을 벌이는 그 재벌개혁 시책들 대부분이 사실은 87년의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약하면 성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알아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이 독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건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개혁 시책들인데 사반세기가 지나고 지금 와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장을 당연시 할 수 없는 경제 환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신강식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정거래법만으로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수동적으로 규제하는 이 법률만으로 재벌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낡은 생각입니다.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또는 금융관련법, 세법 그리고 노동법 이 다양한 어떤 경제 관련법이 하나의 어떤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어떤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저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 없는 관료들이 뭐 김정일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입니다, 선생님. 김정은이 내려와도 30분 만에 마음을 바꾸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관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벌개혁 시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식의 사전적 규제 장치들인데 사실 그 규제의 기준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예컨대 출총제 이미 다 폐지됐지만 그걸 순자산의 40% 할지 25% 할지 어느 게 정답인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제 40%라면 25%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25%라면 너무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료들이 그걸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 대상들 즉 재벌들이 그 규제에 커미트먼트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제 자체를 바꾸려는 로비에 집중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관료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로비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관료들의 어떤 영혼을 없애버리고 정치인들이 자기의 공약을 바꿔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개혁을 공정거래법식의 사전적 금지적 행정 규제만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어떤 21세기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율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이 바로 보수와 진보가 같이 대화하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경향신문에 이제 컬럼을 하나 실었는데요. 완샷법,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완샷법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샷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재벌 3세들의 경영권 승계가 확 일어날 거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로.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에다가 주홍 글씨를 다시 새기면서 삼성전자 지분 1% 2% 더 높이는 그런 꼼수를 삼성이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이 얘기해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싹을 잘라버리고 금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 만약에 그런 꼼수 버리면 내가 선거에 있어서 너를 깜빡에다 놓겠다. 이렇게 그 국가 운영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임해가야지 삼성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을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완샷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정당에게 어떻게 유권자가 표를 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야당은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재벌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건 뭐냐면 야당에게 부족한 거는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완샷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 완샷법의 그 조문 또는 지금 논의되면서 수정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의 조문을 워드 바이 워드로 읽어본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G2 리스크로 요약되는 대외적인 어떤 환경에 악화되어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정말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부채, 과다 부채의 사회에 기업도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그게 여야 불문하고 그냥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선명선망을 내세우는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을 실패로 이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정당들의 정책적 능력을 기르는 그리고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적 힘이 없이는